자, 안녕하세요. 청균세 비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체적 분열의 원칙이 되겠는데요. 기준이 마구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런 거였습니다. 농업이 빨리 시작된 곳, 환경이 유리해서 농업이 빨리 시작된 곳에서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져서 문명이 발달하고 역사를 선도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농업이 빨리 시작된 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하고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곳이 왜 서유럽에게 역전됐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스스로 자원을 파괴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름하여 꿀땅이었는데 똥땅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중심지는 어딘가 그랬을 때 또 더 강인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 강수량이 많고 더 집약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 서유럽으로 옮겨갔다라고 또 지리결정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라 그러면은요, 더 강인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 있습니다. 강수량이 더 많고 더 집약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베트남은요, 1년에 벼에 3기작까지 가능합니다. 왜 베트남으로 문명의 중심지가 옮겨가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리결정론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뒤늦게 출발을 한 서유럽에 의해서 역전이 됐는데, 한 번 역전이 된 이후에는 이점은 없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동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지리적 이점이 없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계속 지리적인 요인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뒤처진 이유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강력한 장애물이 없었을 때, 연결성이 좋았을 때 문명이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중국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이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중국에 있어서는 연결성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중국이 단조로운 해안선 때문에 항상 통일이 돼 있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한 해안선 때문에 항상 분열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중국은 해안선이 매끄럽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중국에 있어서의 연결성은 너무나 좋았고요. 서유럽에 있어서는 여러 제국으로 분열이 된, 그래서 연결성이 안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결성이 좋으면 이후 역사에 있어서의 앞서 나갈 조건이 돼야 되는데, 왜 또 그게 어찌 보면 발전이 지체되는 요인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들어보기 전에 여기에서 이름하여 매끄럽다라고 설명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복잡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 같은 경우는 해안선에 있어서의 상대적 차이는 축적의 차이에서 비롯이 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요, 축적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한번 봐보세요. 이 축적의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중국의 해안선이 훨씬 더 복잡할 수가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적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축적과 관계없이 어찌 보면은 이 반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섬이라든지 반도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복잡했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유럽에 있어서의 만성적인 분열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는 바로 로마가 되겠습니다. 로마는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그 복잡한 반도라든지 섬들만 연결을 해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해안선이 단조롭다고 항상 통일된 제국이 들어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춘추전국 시대를 지적할 수가 있고요, 미진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5대 19 시대, 그 분열상도 나타났기 때문에 해안선으로 제국에 있어서의 통일과 분열을 말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할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이제 다이아몬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무 연결성이 좋다 보니까 하나의 제국만 서게 되는 거고요. 하나의 제국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제 뒤처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쟁이 올라가는데요. 통합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쟁의 부재가 혁신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예로서 어느 한 폭군이 혁신을 중단시키면 그동안의 성과가 모두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정화의 원정의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화 원정이 중단이 되는 거는 어떤 폭군에 있어서의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요, 이겁니다. 비용 대비 이익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자신들이 갔느냐 못 갔느냐에 따라서 구군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는 거죠. 정화의 원정 자체도 식민지를 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황제에 있어서의 조공, 그렇죠? 황제에 있어서를 알리는 이런 거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대비 이익이 너무나 적었었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었던 거예요. 오히려 국내 시장을 개척을 하고 국내를 더 잘 다스리는 게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정화의 원정이 중단이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에 있어서의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지금에 있어서의 미국의 분열이 트럼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시대에도 분열은 계속될 거고요. 미중의 무역 마찰은 계속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한 사람의 폭군에 의해서 혁신이 중단된 게 아니라 내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역사학자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해양 지향이고 아시아의 국가는 내륙 지향인데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요, 각자의 국가들이 처한 위치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각 나라에 있어서의 기회와 위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의 폭군 때문에 그 결정이 무효화되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결정론에 입각을 해서 단조로운 해안선, 하나의 제국, 하나의 폭군, 그래서 혁신의 중단, 이런 식에 있어서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겠습니다. 체적 분열의 원칙이 더욱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그럼 분열되면 경쟁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얼만큼 분열돼야 하는가? 그럴 때 유럽보다 더 많이 분열이 되면 그러면 더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더 심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인도를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분열돼야 되는지를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혁신은 최적에서 중간 정도, 지나치게 통일된다든지 너무 분열되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나치다, 너무라는 거는 기준이 뭔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너무 겁이 많으면 비겁한 거고요. 그렇죠? 너무 겁이 없으면 이거는 만용이 되는 겁니다. 그 중형의 덕이 바로 용기가 되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철학에서나 쓰는 거지 역사학에서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판 서문을 쓰면서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북한이 남한보다 못 사는 이유가 지리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건 확신은 없나 봐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못 사는 이유가 3대에 걸친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의 설명이 될까요? 전부 설명이 될까요? 아니면 지리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한두 가지 요인으로서 전부 설명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북한이 못 사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춥고 건조한 이런 기후하고는 관련이 없겠느냐?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진 이유는 없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지리결정론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에스모 글루라는 제도학파에 속하는 이 학자는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나 자연 환경에 따라 한 나라 경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학자도 있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학자도 있지만, 누가 봐도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론이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남한에서 경제가 발전한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좀 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남한에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보장이 됐다고요? 재벌을 보면은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자기의 세습의 모든 것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포용적이었나요? 이승만, 그네 아빠, 두한이, 그 다음에 그네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나요? 이렇게 우리는 물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교 대상이 북한이라면 다릅니다. 북한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1인 독재 세습체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남한이 훨씬 더 그래도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고요. 망한 재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비한다 그러면 훨씬 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가 자리 잡았고, 이런 것들이 북한보다 남한이 더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만으로 불충분하고요.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우리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에 있어서 설명은 전부 거짓이거나 확정이 없는 거라고 앞에서 우리가 소개를 했었던 지리학자인 블러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기에 가깝다라는 거죠. 첫 번째를 보시면은요, 작물화 가축화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다. 이것도 확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열대지방에서는 증거가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벼와 옥수수는 단백질의 함량에서 밀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조금 미치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가로축보다 세로축이 이동 장벽이 높다. 그러니까 남북축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발전이 없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개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가축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농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지형이 정치 단위 분열 정도를 결정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살펴봤듯이 전혀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통 지리학자인 블러트는 다이아몬드에 있어서의 생물학자인 다이아몬드는 거의 사기에 가깝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하는데요. 페르랑 블로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날학파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환경, 지리가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었고요. 지리학을 하면서 역사학하고 결합을 해서 결론적으로 구조주의 역사학을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리가 열어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역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지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하려는 다이아몬드 견해가 얼마나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이아몬드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